총 600억 GWT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600억 GWT입니다.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여기에 있는 후타스탈로바 볼라에서 생산된 지원 차량과 지휘 차량이 독일 제품입니까? 크라프 자주포가 독일 제품입니까? 저 끝에 있는 바오밥 지뢰 부설차가 독일 제품입니까? 보르수크 장갑차가 독일 제품입니까? 아니면 로서마크입니까? 대체 어떤 게 독일 제품입니까? 저 장비들의 독일산 부품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그들은 라인메탈 폴란드 같은 폴란드 이름만 내건 껍데기 회사들이 세워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회사에 악감정은 없으며 다른 시장에서 잘 기능하길 바랍니다만 계약은 0건입니다. 지난 5월 30일 폴란드 정부가 EU의 안보 역량 강화 수단 세이프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국영 방산기업 후타스타로바 볼라 및 폴란드 탄약 컨소시엄과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기념비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언론과 정치권은 일제히 자국 기업의 대규모 수주를 축하했고 막대한 자금이 폴란드 영토 내에 머물며 내수를 진작할 것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프랑스, 체코,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이 가져갈 자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예산 33조 원이 폴란드 방산 생태계로 한꺼번에 몰린 상징적인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방산 영수증의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폴란드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그 수많은 계약서의 본질은 한국 방산업계가 구축해놓은 독점적 무기체계 플랫폼과 핵심 기술 공급망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한국 방산 종속 시나리오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히 용접하고 조립하여 완제품을 납품하는 제조공장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있는데요. 과거 미국이 전세계 우방국에 무기체계를 공급한 뒤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제어권 그리고 원천 IP를 통해서 가만히 앉아 수십 년간 고마진의 로열티를 거두었던 그 방산 제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대로 구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폴란드를 통해서죠. 그럼 오늘 폴란드가 자국 방산을 육성하겠다고 지르는 수십조 원의 자금이 왜 결국 한국 방산 업계의 계좌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팩트와 재미로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EU가 추진하는 세이프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망을 걸고 진행 중인 초대형 방위력 개선 사업의 핵심 재원입니다. 폴란드만 해도 전체 예산 규모가 1000억 GWT, 약 33조 원에 달하는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1단계 집행 과정에서 2026년 5월 30일 단 하루 만에 전체 예산의 절반을 상회하는 600억 GWT, 하나 약 20조 원 규모의 계약 패키지 59건이 후타스타로바 볼라 테이블 위에서 서명되었습니다. HSW는 한국에서 직도입한 K9의 MRO 그리고 K9 차체로 개발된 크랩자주포, 천무 발사대와 폴란드 트럭을 통합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회사이죠. 여기에 더해 같은 날 오정 폴란드 국방부는 별도로 135억 GWT, 한화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155mm 포탄 세트 공급 계약을 국영 탄약 컨소시엄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정치권이 이 역사적인 날을 두고 센트럴 공업지구 2.0의 탄생이라 부르며 감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외산 무기를 직수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HSW가 주 계약자가 되어 보르숙 장갑차 146대를 추가 생산하고 렉이나 활용 모드를 증산하며 수천 대의 군용 지원 차량을 자국 공장에서 직접 뽑아내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인데요. 수조 원의 돈이 폴란드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되고 현지 하청 업체로 흘러들어가니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자국 방산의 승리이자 내수 경제의 대성공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무기체계의 내부 구성품 명세서와 화학적 원자재 가치 사슬을 쪼개어보면 이 축제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방위산업의 공급망은 자동차나 일반 제조 자산보다 훨씬 보수적이며 다층적인 종속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번 사업의 주 계약자인 폴란드 업체가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핵심 서브 시스템과 원천 소자의 제어권은 한국에 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계약 금액의 상당 부분은 역수입 형태로 한국 방산업계로 이전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방산회계에서 말하는 BOM 전이 효과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자국 방산 한계를 인정했을 정도로 고부가 가치 부품 구간은 자국 내 공급망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결국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핵심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방위산업들을 향해 정렬하게 됩니다. 폴란드가 EU 돈 싹 긁어 모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한국의 방산업계는 리스크 없는 고마진 부품 매출과 기술 라이센스료를 대거 확보하는 은밀한 낙수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죠. 이러한 종속적 기술 결합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번에 대규모 자금이 배정된 크랩자주포와 호마르 K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폴란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크랩자주포 신규 대대 물량 확보에 79억 GWT,
약 2조 6,300억을 투입하게 되었는데요. 크랩 자주포는 폴란드 방산의 자존심이라 자랑하지만 사실 그 차체와 핵심 구동계가 한국의 K9 자주포의 것을 그대로 직수입합니다. HSW가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차체 철판을 용접하고 조립할 수는 있지만 자주포의 심장인 파워팩과 유기압 현수장치 등 고부가치 제어 소자는 한국의 STX 엔진, S&T 다이나믹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공급망에 100%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자주포 전체 원가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폴란드 크랩 자주포에 투입되는 약 3조 중 30%가 로열티 명목으로 한국에 입금됩니다. 더 주목해야 할 건 호마르 K인데요. 호마르 K 대대급 완편을 위해 무려 190억 저티, 약 6조 3,300억이라는 거액이 배정되었는데 한국산 발사대를 탑재할 폴란드 옐츠 트럭과 지휘 탄약 운반차 천여 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겉보기에는 폴란드 자동차 중장비 산업의 수주같지만 탄약 운반차가 정말 로켓팩을 정확하게 집어서 발사대에 장전하려면 한화의 원천 설계 도면과 유압 제어 모듈이 필수적이며 심지어 폴란드 WB 그룹의 토파즈 사격 통제 시스템이 천무의 사격 컴퓨터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보유한 인터페이스 통제 문서와 소프트웨어 연동 키트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하죠. 즉 폴란드가 지원 차량 1000대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통합 비용의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더 놀라운 건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건데요. 바로 남는 장사 탄약이 남아있습니다. 무기 플랫폼의 판매가 단발성 비즈니스라면 탄약과 소모품은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내내 천문학적인 반복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산의 진짜 노자지로 불리는데요. 폴란드 국방부가 체결한 135억 저티, 약 4조 5천억 규모의 155mm 포탄 수십만 발 공급 계약이 기동차량 계약보다 한국 방산업계에 더 거대한 경제적 파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와 PGZ 아모니차 컨소시엄의 참여 기업 명단 그 어디에도 한국의 풍산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국 방산의 성과를 과시해야 하는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편집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공급망 밸류체인을 뜯어보면 한국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마진이 높은 핵심 구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155mm 사거리 연장탄 세트의 원가 구조를 분석하면 단순히 쇠를 깎아 포탄 껍데기를 만드는 공정과 화약을 채워넣는 조립 공정이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포탄을 멀리 정확하게 날려보내는 추진장약 시스템과 고정밀 신관, 사거리 연장 소자가 차지합니다. 폴란드 컨소시엄 기업들은 현재 포탄의 외형을 만들고 단순 충전하는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현대적인 52 구경장 자주포의 압도적인 사거리를 구현하는 핵심 화약 물질과 모듈화 장약 기술력이 전무한 상황이죠. 결국 폴란드가 수조원의 영수증을 발행해 자국 기업에 돈을 주면 그 자국 기업들은 결국 뒷문으로 한화와 풍산의 원자재와 핵심 구성품을 대량 발주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우회 구조가 형성됩니다. 폴란드가 이토록 거대한 금액을 손에 쥐고도 한국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국 내 화학, 방산, 인프라의 치명적인 기술적 공백과 병목 현상 때문인데요. 물론 폴란드의 니트로캠은 단순한 재래식 TNT 화약의 결정화 및 대량 생산에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전장에서 포탄 저장고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적의 피격에도 유폭되지 않게 하는 둔감 화약 기술이나 탄두의 부피를 줄이면서도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RDX, HMX 기반의 고에너지 복합 화약 분야에서는 미세 입자를 플리머로 정밀 코팅하는 하이테크 공정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포탄을 날리는 추진제를 생산하는 폴란드 가므라트나 메스코의 공장들은 과거 구소련 시절 정립된 단기저 니트로셀룰로스 화약 생산 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메스코의 경우 만약 천무가 122mm 피닉스 로켓 호환을 안 해주었더라면 진즉에 부도가 날 뻔하기도 했던 회사입니다. 무튼 이런 단기저 화약은 연소 에너지가 낮아 K9이나 크랩 같은 현대적인 52 구경장 장포신 자주포의 약실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사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데요. 40km 이상의 사거리를 내려면 니트로글리세린 등을 배합한 복합 화약을 솔벤트 없이 고압 압출 성형해야 하는데 폴란드는 이 핵심 라인의 수율이 극도로 낮은 게 문제죠. 또한 K9과 크랩 같은 최신 자주포의 자동장전 장치를 가동하려면 딱딱한 원통형 케이스에 화약을 담은 모듈화 장악이 필수적입니다. 구형포의 경우 사람이 직접 천에 장약을 넣어 발사했지만 모듈화 장약은 원통형 케이스로 포가 발사될 때 약실 내부에서 섭씨 3000도에 달하는 고온을 받으며 단 1mg의 재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연소하여
옮겨 가스로 변하게 해주는 기술이죠. 조금이라도 찌꺼기가 남게 되면 다음 포탄을 장전할 때 잔열로 인해 조기 폭발이 일어나 포 자체가 완파될 수 있는데, 이러한 초정밀 성형 화학 기술은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과 독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기존에 의존하던 독일의 니트로케미 등 유럽 내 공급망은 현재 중국산 면모 수출 통제 및 자체 수요 폭증으로 인해 폴란드의 물량을 대줄 여력이 없는데요. 결국 대규모 24시간 수직 계열화 제조 라인을 갖추고 52구경장 전용 MCS 현지 인증을 받은 한국의 하나에로스페이스와 풍산의 화약, 장약 구성품을 직수입해다가 조립할 수밖에 없는 독점적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이 병목을 뚫으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방사는 시간과의 싸움이며 CF 프로그램 특성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는 계약 이행 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단 4년이죠. 폴란드가 기초 화학 연구부터 시작해 공장을 짓고 수요를 잡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는 상황이니 이쯤 되면 한국이 있어준 게 고마울 지경.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과거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F-35를 도입하면서 자국 방산 육성한다고 외쳤지만 결국 내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링크 16 데이터 링크 제어권을 미국이 독점함으로써 미국 방산 체계에 완벽히 종속되었던 구도와 소름 끼치도록 유사합니다. 폴란드의 기가, 포병, 탄약 아키텍처의 핵심 뼈대가 한국산 표준으로 세팅되면서 폴란드는 향후 무기 체계를 유지하고 개량할 때마다 한국 방산업계에 지속적으로 지식 재산권 통행세와 부품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적 종속 관계에 진입하게 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폴란드의 거대한 세이프 기근 집행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대한민국 방산이 싸고 빠르고 튼튼하게 무기를 잘 만드는 효율적인 제조 공장이었다면 2026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표준을 설계하고 원천 IP와 고부가 가치 소자를 공급하는 방산 건물로 체급이 바뀐 순간인 것이죠. 폴란드가 자국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거대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를 깔아줄수록 역설적으로 한국 방산의 표준 DNA는 유럽 한복판에 더욱 깊고 단단하게 박히게 됩니다. 자국 방산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한국의 부품을 부지런히 실어 날라야 하는 폴란드의 행보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리스크가 없는 장기적 고마진 매출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산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지위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보증수표가 되고 있는데요. 앉아서 세계 방산의 부가가치를 흡수하는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 이제 대한민국 방산이 그 위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지배력의 실체는 현재 폴란드 현장에서 전 유럽을 깜짝 놀라게 하며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병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K9, 천무, K2 전차의 놀라운 현장 반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Widok takiej K9 podczas strzelania, podczas tego oddania strzału, to jest naprawdę coś niewyobrażalnego. Zupełnie nowa konstrukcja, o wiele większe możliwości taktyczno-techniczne, nieporównywalnie większy To jest 3 minuty. Jest zadanie ogniowe, przyjeżdża w rejon, wszystko się rozstawia, dają nam namiary, wycelujemy się, oddajemy 3 szybkie strzały i oddalamy się w następny rejon. Są wyjątkowo szybkie, wyjątkowo nowoczesne i wyjątkowo sprawne. Żołnierze mówią, że dla nich K9 to jest jak przesiąść się z malucha do Maybacha. 최근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의 폴란드 1차 계약 물량인 212문이 9개월 앞서 조기 납품되면서 완벽하게 폴란드에 인도되었고, 현재 5월 전방 부대들은 단순한 장비 인수를 넘어 실전 사격과 기동전술 훈련까지 즉각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크랩 자주포를 다 퍼주면서 생겼던 그 치명적인 안보 공백이 한국 방산 특유의 미친 납기 속도 덕분에 단 1%의 지연도 없이 100% 꽉 채워진 것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자주포 납기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일들이 폴란드와 한국 양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무려 7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한국 방산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숨겨진 한국 방산의 진짜 저력과 반전들 빠르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현재 폴란드가 도입한 K9 전량이 몰슈팅과 브라니에보 등에 전격 배치되고 있습니다. 배치 장소 라인업을 보면 정말 살벌한데요. 바로 최전방 국경을 전담 마크하는 핵심 부대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제구 브라니에보
브라니에보 기갑여단은 러시아 국경에서 고작 9에서 10km 떨어진 브라니에보 주둔지에 최근 K9 방열을 마쳤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군인들 숨소리가 들릴 수준의 일선 최전방인데요. 또한 수바우키 회랑 인근을 지키는 제일 마주리안 포병 여단까지 K9이 배치되었는데, 수바우키 회랑은 폴란드 북동부와 리투아니아 국경이 만나는 고작 65km에서 100km 남짓한 아주 좁은 육로 협곡지대로, 왼쪽은 러시아 영토 칼리닝그라드, 오른쪽은 러시아 이중대 벨라루스인데 그냥 적진 한가운데 끼어버린 샌드위치 화약고에 K9이 배치된 것이죠. K9이 배치된 최전방의 한 가지 공통점은 단연 지옥의 험지라는 것입니다. 지독한 늪지대에 빽빽한 산림, 수많은 호수로 뒤덮여 있어서 전차나 자주포가 기동하기에는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독일 펜저호비치 2000이나 미국 M109 팔라딘의 경우 너무 무겁고 덩치가 커서 이런 늪지대나 진흙탕에 빠지면 기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산 K9 자주포는 험지 돌파의 최강자인데요. 일단 태생이 대한민국 강원도의 그 험악한 산악 지형을 구르게 태어났다 보니 유럽 최악의 험지인 폴란드 북동부를 가볍게 돌파하며 시속 70km로 기동할 수 있는 전세계 유일한 대형 자주포인 것이죠. 원래 스펙상 도로 주행은 최대 시속 67km, 야지 험지 주행은 시속 40km인데 최근 해당 지역 폴란드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 실전 환경에서도 속도 저하가 전혀 없다는 게 제대로 증명되었습니다. 현재 장비를 직접 받은 폴란드 부대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싱글벙글인데요. 폴란드 국영 매체는 K9 발사 순간을 보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경험이라며 병사들의 생생한 반응을 전했습니다. 병사들은 K9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운용해온 구수련제 고즈디크 자주포와 비교하면 엄청난 질적 도약이며 훨씬 더 뛰어난 전술적, 기술적 능력과 뒤조차 할 수 없을 긴 사거리를 자랑한다고 극찬하였습니다. Czekali na niedługo, ale dziś przyznają, że było warto. Widok takiej K9 podczas strzelania, podczas tego oddania strzału, to jest naprawdę coś niewyobrażalnego. Armatochaubice K9 od poniedziałku dojeżdżają do Braniewa. To znaczny skok jakościowy w stosunku do tego sprzętu, który eksploatowaliśmy do tej pory, czyli armatochaubic Goździk. Zupełnie nowa konstrukcja, o wiele większe możliwości taktyczno-techniczne, nieporównywalnie większy zasięg. K9 może pędzić z prędkością niemal 70 km na godzinę. 5-osobowa załoga szybko się rozstawia i tak samo szybko znika z oczu przeciwnika. To jest 3 minuty. Jest zadanie ogniowe, przyjeżdża w rejon, wszystko się rozstawia, dają nam namiary, wycelujemy się, oddajemy 3 szybkie strzały i oddalamy się w następny rejon. Do tej pory braniewscy kawalerzyści korzystali ze sprzętu pamiętającego poprzedni ustrój. Haubice Goździk mogły się pochwalić możliwością strzelania na odległość 15-12 km, a obecnie artylerzyści z Braniewa mogą spokojnie strzelać na 40 km, więc K9 z Braniewa mogą spokojnie strzelać chociażby do rosyjskiej bazy morskiej w Bałtycku, więc jest to zupełny game changer. Zanim armatochaubice trafiły tu i do innych jednostek na północnym wschodzie Polski, żołnierze szkolili się z ich obsługi w Korei Południowej. Zakończyło się strzelaniem z K9, więc dla nas, osób, które tam były, to była pierwsza taka możliwość właśnie uczestniczenia w strzelaniu z nowego sprzętu. Łącznie do Braniewa ma trafić kilkadziesiąt takich maszyn wraz z dodatkowym sprzętem. Nie zasypiamy gruszek w popiele i, jak to mówią czołgiści, but w podłodze. Armatochaubice K9 są już także na wyposażeniu innych jednostek wchodzących w skład 16. Dywizji Zmechanizowanej. Widzimy wyraźnie, że 16. Dywizja, chociażby z tego powodu, że graniczy z obwodem królewieckim, jest również tym oczkiem w głowie dla Ministerstwa Obrony Narodowej, jest tym związkiem wojskowym, który ma być gruntownie zmodernizowany. W regionie żołnierze mają już także do dyspozycji inny sprzęt z Korei, czołgi K2 Black Panther. Są wyjątkowo szybkie, wyjątkowo nowoczesne i wyjątkowo sprawne. Żołnierze mówią, że dla nich K9 to jest jak przesiąść się z Malucha do Maybacha. Wozy są autonomiczne, wymagają dużo mniejszych nakładów pracy do przygotowania ich do strzelania. Tak? To jest widoczne. Współczesne pole walki pokazuje, że ten czas jest ważny dla artylerystów przede wszystkim. Zasięg tej armatochaubicy to jest około 40 km i w momencie, gdy my jesteśmy w okolicach Orzysza, no to pocisk wystrzelony z K9 doleciałby do Ełku. Szkolenie na tym sprzęcie trwa 4 tygodnie. Jest realizowane w Centrum Szkolenia Wojsk Light Artillery w Toruniu i w Węgorzewie. Jest to podzielone na różne etapy. Najpierw jest teoria, później również dochodzi praktyka. Szkolenie jest bardzo wymagające.
W krótkim czasie musimy posiąść dużo wiedzy. Jest szczególny nacisk nakładany na zbieranie załóg. Żołnierze z Polski, z Warmii i Mazur szkolili się m.in. w Korei, bo to stamtąd pochodzą te armatochaubice. Byliśmy zapoznawani bardzo dokładnie z całą budową, specyfikacją całej armatochaubicy. Ten kurs był prowadzony przez instruktorów koreańskich, bardzo dobrze wyszkolonych, którzy jednocześnie też jasno nam potrafili przekazać, czym to działo się charakteryzuje, jakie ma wady i zalety, jak tych wad zapobiegać w przyszłości, co my jako strona polska możemy zrobić sami, co przy współpracy. Tutaj nikt nie ma wątpliwości, że jeżeli chcemy pokoju, to musimy się szykować do wojny i według tej myśli odbywają się szkolenia. Żeby to szkolenie bojowe przypominało jak najbardziej warunki, jakie mogą ich spotkać na polu walki. Dużo mamy teraz wiadomości, czy też raportów, wniosków, tak, z konfliktu tutaj za wschodnią granicą. Stale wykorzystujemy te wnioski w szkoleniu. Armatochaubice są 5-osobowe, ale co warto podkreślić, funkcje te są zmienne, więc każdy żołnierz jest przygotowany na to, że musiałby zastąpić kolegę lub też koleżankę. Musimy wszyscy ze sobą współpracować w tym dziale, żeby prowadzenie ognia było celne, szybkie i skuteczne. W starym sprzęcie głównie pracowaliśmy na wszystkim ręcznie i analogowo, a tutaj jest duży przeskok technologiczny pod względem tego, że wszystko robi się głównie automatycznie. Wspomaga nas to w celowaniu i prowadzeniu ognia. Jest na pewno szybszy, skuteczniejszy i celniejszy. Dzisiaj tutaj trwają manewry zjazdy K9-kami, a strzelanie ma się rozpocząć w maju. 현재 폴란드 정부의 차관 계약 조달 성공으로 확정된 3조 6천억 규모의 2차 실행 계약 물량 총 152문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작 및 인도 사이클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물량은 K9A1 6문과 폴란드 맞춤형 사양인 K9PL 146문으로 꽉 채워져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고 확실하게 자주포를 넘겨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탄약이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약이 턱없이 부족해서 쏠 자주포도 없는 국가들조차 탄약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 K9 212문을 조기에 도입하고 또 곧바로 152문도 받을 폴란드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탄약 부족 초비상 사태입니다. 대포는 널려 있는데 포탄이 없어서 실전은커녕 훈련조차 돌리지 못할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폴란드는 탄약 공급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잡았는데 최근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가 거머쥔 EU 세이프 자금 전체 자금의 3분의 1을 싹쓸이하며 70조 원 국방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탄약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폴란드 자국 기업의 기술적 문제와 부패로 인해 세이프 프로그램의 룰을 맞추지 못하고 프로젝트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체코 CSG가 선정되게 되었고 폴란드 입장에서는 거액의 돈은 확보해놨는데 정작 자국 기업에는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엉뚱한 체코배만 불려주게 생긴 것이죠. 폴란드 정부를 뒷배 삼고도 탈락한 폴란드 국영방산 PG젯의 산하기업 폴스카 아무니치아는 애초에 대규모 포탄 제조 공장이나 원천 기술 라이센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 정권 인사들이 주도해 급하게 정부 탄약 예비대 사업과 EU 펀딩을 따먹기 위해 전면에 내세운 일종의 특수 목적 법인에 가까웠습니다. 폴란드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대놓고 공장도 없고 면허도 없고 기술도 없는 유령 같은 회사에 수조 원짜리 안보 사업을 몰아주는 건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을 만큼 기반이 부실했죠. EU는 무조건 2030년까지 실제 포탄을 완제품으로 군대에 납품 완료하라고 못을 박은 상태에서 폴란드가 자국 기업 좀 키워보려다가 금쪽 같은 시간만 날리고 자칫하면 EU한테 받을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까지 통째로 날려먹을 위해 처하자 부랴부랴 대안으로 옆나라 체코의 CSG를 찾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폴란드의 적나라한 현실인데요. 사실 70조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시궁창으로 여기에는 PG젯의 단순한 무능을 넘어 지독한 부패까지 얽혀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정치인들은 국영방산 그룹의 무능과 부패에 국가 반역죄로 쳐넣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살벌하죠. 투스크 내각의 2인자이자 방산을 총괄하는 코시니아크 카밀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와 언론에서 PG젯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탄약 생산을 늘리라고 수십억 GOT를 쏟았지만 그 경영진들이 한 짓이라곤 부지 실사 보고서나 끄적이는 것뿐이다 라고 했죠. 현 야당인 PIS 소속 국방위 위원들조차 자국 기업 지지를 포기할 정도니 말 다 했습니다. 실제로 3년 사이 PG젯 최고 경자 자리가 숙청당에 무려 3번이나 바뀌기도 했죠.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1년에 찍어내는 155mm 포탄이 고작 몇만 발 수준이니 이딴 속도로는 러시아랑 전쟁 나면 단 일주일도 못 버틴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게 메이드 인 유럽을 위해 돌고 돌아 선전
선정된 체코 CSG. 그런데 충격적인 건 까고 보니 얘네 체코 상황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 낫지 않았던 것입니다. 체코 CSG는 지난 1월 대규모 상장을 진행하면서 유럽 최대의 탄약 지주사라는 셀프 칭찬으로 기업 가치를 수십조 원 뻥튀기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매도 리포트 전문 헌터 브룩이 CSG의 실체를 폭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장부를 까보니 이 회사가 올린 대규모 포탄 매출의 무려 79%가 자기네 공장 굴뚝에서 만든 게 아니라 밖에서 싸게 사와서 마진만 징하게 붙여 파는 전형적인 택가리 유통 매출이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은 체코 CSG가 택가리에서 팔아먹은 그 포탄의 출처가 다름 아닌 한국산 포탄이었다는 것인데요. 독일 빌트지 보도에 따르면 체코 CSG가 우크라이나에 보낼 포탄 80만 발을 끌어온 3개국을 지목했을 때 가장 1순위로 지목된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이 공매도 리포트는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포탄을 공짜로 원조받은 건 맞지만 그 포탄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서유럽 큰손들이 2조 7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펀드 기부금을 모았고 CSG는 서유럽 돈을 쫙 빨아들여 한국 등지에서 포탄을 싹쓸이 구매한 뒤 야무지게 마진을 붙여 우크라이나로 넘겼는데 결국 이게 자기 장부에는 수조 원짜리 상업적 매출로 화려하게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바퀴 돌고 돌아 해답은 한국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유럽 놈들이 지들끼리 다 해먹자고 만든 세이프나 이니셔티브에 돈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유럽 업체인 PGZ나 CSG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게 드러났고 또 제대로 기간을 맞출 수나 있을지도 미지수니까요. 이에 폴란드 내부에서도 놀라운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2022년 한국과의 계약에 눈을 부르켜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부르짖던 현 정권 인사들이 현재는 한국 방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태세를 완전히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 국방부 장관은 전 정부의 치적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알량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쿨하게 인정하면서 폴란드 디펜스 입사 언론 브리핑 현장에서 폴란드 자국 생산 규모로는 절대 우리 수요를 다 맞출 수 없다며 전 정부가 한국에서 무기를 산 결정을 100% 이해한다. 한국 장비는 준비 상태가 완벽했고 납품 속도도 가장 빨랐다. 따라서 계약 해지는 절대 없다. 라며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유독 한국만 이 미친 생산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바로 니트로셀룰로스를 비롯한 화약 원료 공급망 대란인데요. 화약의 핵심 원료인 목재 펄프나 면화, 턴 린터의 글로벌 공급망 절대 다수를 러시아와 중국이 꽉 틀어지고 서방 세계로 향하는 밸브를 잠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지옥불 같은 원자재 쇼크 속에서도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 정상 가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유료를 찾기 힘든 한화의 미친 수지 개화라 덕입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은 쇠껍데기만 만들고 화약 원료는 중국 등지에서 사다 쓰는 깡통 구조지만 한국은 한화라는 거대 기업이 화약의 기초 원료부터 최종 무기 완성품까지 하나의 공장 라인 안에서 다 끝내버리는 완벽한 자체 생산 수직 계열화를 진작에 구축했습니다. 여천 NCC와 같은 국내 대형 화학단지에서 질산 아모니아 등 정밀 기초 화학 물질들을 다이렉트로 공급받고 구미나 보은에 있는 자체 공장에서 포탄용 추진 장약과 고폭 화약을 직접 합성해냅니다. 또한 세계적인 탄약 업체인 한국풍사는 무려 50년 동안 구축해온 구리면화 원자재의 절대 방어선으로 불리는데 핵심인 탄피용 구리와 화약에 들어가는 특수면화 공급망을 지난 반세기 동안 지독하게 관리해왔죠. 러시아나 중국 대신 남미 칠레나 호주의 대형 광산 기업들과 수십 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쓸어담고 중국이 면화 밸브를 잠가도 이미 인도, 미국 등 글로벌 우회 루트를 뚫어놔서 화약용 면화 재고를 산더미처럼 비축해놨습니다. 일단 한국군이 훈련으로 사용할 수량만 해도 1년에 수십만 발이 넘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폴란드를 중심으로 EU 내부에서도 세이프 기금의 65% 룰을 유럽 영내 기업들끼리만 쪼개먹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 같은 압도적인 제3국과 연합 협력을 맺고 같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나토 5개국 연합 브리핑에서 아예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죠. 이 분위기에 유럽연합 본진인 브뤼셀에서도 서서히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빗장을 풀기 시작했는데 EU 집행위원회 톰 레니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과 터키가 EU 세이프 프로그램의 공동 조달 및 방산 협력을 위한 공식 양자 협상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격 발표했으며 한국 역시 이미 작년 9월 250조 규모의 EU 세이프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의향서를 제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 한국이 이 달달한 세이프 기금을 합법적으로 따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세계 최고의 한국산 자주포 K9PL입니다. K9PL은 자주포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격 통제 컴퓨터,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 무전기, 내부 통신망 등 핵심 두뇌를 폴란드 자국 기업인 WB그룹의 토파즈 시스템으로 100% 통째로 갈아 끼워 두뇌의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몸통의 경우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파워팩이나 포신 같은 핵심 기술을 수출하고 실제 철판을 용접하고 바퀴를 달고 조립하는 묵직한 공정을 폴란드 국영기업 PGZ나 현직 공장에서 폴란드 노동자들의 손으로 진행합니다. 그 결과 폴란드산 내장재 부품값에
폴란드 공장의 인건비 그리고 현지 조립 부가가치가 합산되면서 깐깐하기 그지없는 유럽산 비중 65%라는 가이드라인을 아주 가뿐하게 통과해버릴 수 있게 되죠.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현지에 155mm 포탄과 모듈형 추진장약 MCS를 직접 찍어낼 공장 설립을 공식화하며 최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K9 창정비 및 유지보수 기술 이전 인프라도 이번 달에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뜬 상태이며 K9 자주포의 야전 정비 교육은 진작에 100% 완료되었습니다. 아무튼 뭐만 했다 하면 빨리 끝내버리는 대한민국, 역시 국가번호 8위의 나라답다. 유럽이 굳게 걸어잠갔던 거대한 방산 금고의 문을 압도적인 실력과 치밀한 현지화 전술로 박살내고 당당히 돈다발을 쓸어 담는 대한민국 방산의 진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그냥 하품하려고 입 벌린 건데 다 먹게 된 대한민국. Kiedy 18 Brygady Artylerii z 18 Dywizji Zmechanizowanej bierze udział w ćwiczeniu międzynarodowym Baltic Shield. Wykonujemy strzelanie zgodnie z zadaniami na maksymalnej donośności 80 km. Wyrzutnia Homar-K to polska wersja południowo-koreańskiego systemu. 폴란드에 수출된 세계 최고의 MLS 천무가 나토 연합훈련 발틱 실드에 참가해 CGR-080 유도 미사일의 역대 최장 사거리 사격에 성공했습니다. 공식 기록 79.6km를 달성했는데요. 이번 연합훈련에 참가한 기종인 덴마크의 플러스, 미국의 하이마스와 M270 등 다양한 포병 무기 체계 가운데 유독 한국의 천무만이 최고의 MLS로 선정되며 외신들의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유럽 전역이 이토록 열광하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반전 소식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틱 실드 26은 폴란드와 덴마크를 중심으로 발트해 해안 및 도서 지역에서 전개된 역대 최대 규모의 나토 동맹국 연합훈련입니다. 폴란드는 제16기계화 사단 이하 제1포병여단이 주축이 되어 참여했는데요. 이 부대에는 한국형 K239 천무를 현지화한 호마르K와 미국산 M142 하이마스를 보유한 폴란드 최고의 포병 부대입니다. 이번 훈련은 규모도 규모지만 사실 호마르K의 압도적인 성능이 증명된 사례로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천무의 239mm 유도탄은 공식 스펙상 사거리가 80km인데 이번에 기록한 79.6km는 사실상 유도탄이 가진 물리적 한계치까지 밀어붙여 목표를 타격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상의 숫자가 실제 전장 환경에서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음을 증명했기에 군 관계자들은 한껏 고무되고 있죠. 특히 사격거리가 80km에 육박한다는 것은 폴란드 해안에서 발트해를 가로질러 적의 함선이나 주요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음을 뜻하는데 일각에서는 80km짜리로 79.6km를 썼다 하니까 0.4km 남겨두고 아슬아슬하게 도달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사실 실전 사격 환경에서 유도탄을 사거리 한계치까지 밀어붙여 명중시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스펙상 최대 사거리는 원래 명중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보통 무기 카탈로그에 적힌 최대 사거리는 이 미사일이 가진 연료와 엔진 힘으로 최대한 날아갈 수 있는 물리적 거리를 뜻합니다. 70km가 넘어가면 지구 공률, 시시각각 변하는 고공의 풍향과 풍속, 공기 밀도, 심지어 지구 자전축의 영향까지 받기 때문에 탄도 오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요. 즉 성능 최대 한계치에서는 유도 제어 능력이 상실되어 빗나가기가 십상인데 그것을 79.6km 지점에 있는 목표물에 꽂아 넣었다는 건 미사일의 유도핀과 제어 컴퓨터가 한계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것이죠. 특히 각국의 연합훈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번 천무의 사격 시험은 성공하지 않으면 개망신인 도박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나토 동맹국 장성들까지 다 보고 있는 최고위급 연합훈련인 발틱 실드에서 그것도 카메라가 다 돌아가는 와중에 이런 한계치 사격을 감행에 성공시켰다는 건 천무에 대한 폴란드군의 자신감이 상상 이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CGR-080 단일 미사일 체계만 1만 발 선주문 넣은 것입니다. 거의 6조에 달하죠. CGR-080의 성능과 함께 또 다른 천무 체계의 우수성도 증명되었는데 바로 차대의 반동 상쇄 우수성입니다. 유도탄이 아무리 똑똑해도 발사할 때 흔들리면 최대 사거리가 안 나오는데요. 각도가 0.1도만 틀어져도 80km 밖에서는 수킬로미터의 오차가
격차가 생기거든요. 한국산 천무 발사대를 폴란드산 옐츠 트럭에 얹고 폴란드산 사격 통제 장치로 제어했는데 이 기록이 나왔다는 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궁합이 완벽해서 발사 시의 반동과 충격을 차량이 미세하게 다 잡아줬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하이마스의 경우 반동이 너무 심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두통, 이명, 외상성 뇌손상을 겪고 있다는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 M270의 경우 궤도형 차체를 쓰고 있음에도 그 반동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발틱 실드 훈련 당시 정찰 드론의 화면에 표시된 각종 전술 데이터를 통해 천무 사격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들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관측 장비인 폴란드 글라디우스의 위치와 고도는 북위 54도 52.72분이고 보른홀름 섬 남단 인근 해상상공 약 740m 고도에서 대기하며 표적을 실시간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표적을 바라보던 방위각과 거리를 계산하면 실제 미사일이 떨어진 해상 좌표는 덴마크 보른홀름 섬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공해상이었죠. 탄착 지점에서 역으로 79.6km를 폴란드 본토 방향 쪽으로 쭉 당기면 폴란드가 자랑하는 대규모 해안 포병 시험장인 중앙 공군 시험장 해안가가 보입니다. 이 드론 관측 장면을 통해 드러난 놀라운 사실은 드론이 탄착 예상 지점 상공에 미리 떠서 카메라를 고정하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천무가 80km를 사격하면서 놀라운 정확도 CEP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39mm 유도탄은 최대 속도가 마 3에서 4에 달하는데요. 80km 거리를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단 1, 2분 남짓으로 글라디우스 같은 고정익 드론은 시속 100에서 200km 수준으로 비행하기에 대기하지 않았으며 미사일이 떨어지는 순간을 저렇게 정면에서 예쁘게 찍는 게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죠. 특히 화면 좌측 상단을 보면 드론이 표적을 오토 모드로 추적하면서 2.8L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토 모드라는 게 표적이 확실치 않아 오토로 한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토는 탐색 모드가 아니라 추적 모드로 현대 군사 드론의 카메라 시스템은 표적을 찾을 때는 조종사가 수동으로 카메라를 돌리거나 넓은 화각으로 탐색하는데 그러다 목표물을 딱 발견하는 순간 그 타겟 위에 커서를 찍고 오토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럼 화면에 라곤 마크가 뜨면서 컴퓨터가 그 표적의 시각적 형태를 기억하고 카메라 렌즈를 고정해버립니다. 즉 화면에 오토가 떠있다는 건 미사일이 떨어질 정확한 타겟을 이미 100% 식별하고 조준을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이번 79.6km 사거리 성공이 폴란드에게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폴란드 군, 정계, 언론까지 총집합하여 한 목소리로 천무에 대한 우수성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 시니아 카미시는 기록적인 성과이며 우리 체계에 있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하였고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벨 베이다는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화력인 호마르케이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이 속수무책되었다. 이제 우리는 80km 거리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국영 방송까지도 이번 시험 사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특히 18포병 여단 소속 제3미사일대대의 노르베르트 보이타샤크 중위의 발언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바로 폴란드 최초로 최대 사거리인 80km 임무 수행. Znajdujemy się na wybrzeżu, gdzie 3. Dywizjon Rakiet 18 Brygady Artylerii z 18 Dywizji Zmechanizowanej bierze udział w ćwiczeniu międzynarodowym Baltic Shield, w którym bierze udział Polska wraz ze stroną duńską. Zadaniem dywizjonu jest zapewnienie głębokiego ognia zgodnie z postawionymi zadaniami z użyciem amunicji precyzyjnego rażenia. Jako pierwsi w Polsce wykonujemy strzelanie zgodnie z zadaniami na maksymalnej donośności 80 km. Wyrzutnia Homar-K to polska wersja południowo-koreańskiego systemu K-239 Chunmu, która została zintegrowana z podwoziem polskiej firmy Jelcz, na której został zainstalowany system kierowania ogniem Topaz. Międzynarodowe ćwiczenia wojskowe mają kluczowe znaczenie dla bezpieczeństwa państwa, ponieważ możemy sprawdzić naszą zdolność bojową, a także doskonalić współpracę z sojusznikami w celu prawidłowego reagowania na współczesne zagrożenia. 한 가지 의아한 건 제18기계화 차단 예하 제18포병여단 소속 제3미사일대대는 이미 미국산 하이마스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이마스는 천무 CGR-080과 동급인 GMLRS를 주력 미사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왜 80km 사격이 폴란드 최초라고 언급했을까요? 우선 실제로 80km 사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폴란드 내륙 사격장 등의 지리적 크기 제약으로 인해 본토 내에서는 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들의 한계 사격 훈련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해상 발사가 쉽지 않았던 것은
이유는 해안 접경국이 덴마크, 스웨덴, 칼리닝그라드, 독일로 만약 80km를 발사하게 되면 타국의 영유권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이번 덴마크와의 연합훈련을 통해 덴마크 영해 남쪽 공해상으로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부대 관계자의 폴란드 최초 언급은 폴란드 보토네에서 80km급 포병 화력 임무를 실제로 수행해낸 게 첫 번째 사례임을 의미하죠. 또한 하이마스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사격 통제 장치 및 완제품 유도탄을 그대로 수입하여 운용합니다. 하이마스로 80km를 사격하는 것은 미국 기술의 성능을 그대로 발휘한 것이므로 폴란드 포병의 독자적인 기술적 성과로 분류되지 않는데요. 반면 천무는 한국산 발사대를 기반으로 폴란드산 차체 그리고 폴란드 토파즈 사격 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한 무기 체계이기에 폴란드 본토에서 공식 검증에 성공한 최초의 장비가 호마르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틱 실드 훈련은 단품 무기 테스트가 아닌 복합 정찰 타격 시스템 검증이었는데, 폴란드군 국산 드론이 포착한 표적 좌표가 미국의 개입이나 변환 단계 없이 호마르케이 발사대까지 실시간 인터페이스로 직접 연동되어 드론과 포병사령부 발사대를 잇는 폴란드군 독자 C4I 시스템을 가동해 80km 외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해낸 최초의 실전 기록인 것이죠. 사실 이처럼 단순히 발사 성공으로만 끝난다면 이토록 화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요. 이번 시험 발사가 이례적인 것은 천무 운용 미사일 중 최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사거리 290km의 CTM-290 성능도 입증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CGR-080과 CTM-290은 핵심 항법 제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그대로 공유합니다. 즉 CTM-290의 미사일 유도 컴퓨터가 비행 중 발생하는 대기권의 바람, 지구 자전 효과, 항법 오차를 계산하고 수정하는 유도 필터 알고리즘의 신뢰성이 이번 시험을 통해 거의 100% 검증되었음을 뜻하죠. 또한 80km 끝단에서 마일 속도로 낙하할 때 미사일 칸하드를 미세하게 조종하는 구동부의 제어 데이터가 이번에 확보되었는데, CGR-080의 한계 사격 대성공으로 확보된 실전 비행 제어 매핑 데이터는 기술적 변조를 거쳐 더 빠른 속도로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CTM-290의 말기 유도 제어 신뢰성을 높이는 직계 기반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무기 시장에서 천무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성능은 미국 하이마스 카피캣인데 가격이 싸니까 쓰는 가성비 무기라면서 더 나은 점은 단순히 포드가 2개가 있다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러나 천무의 주력 미사일인 CGR-080과 CTM-290은 미국산 대비 추후 개발된 첨단 무기로 실전 피드백 반영이 되어 미국의 GMLS, ATACMS 체계보다 명확한 기술적 세대 차이 및 성능 우위에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착된 GMLS 및 ATACMS의 GPS 제밍 대응 능력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부족했는데요. 미국 GMLS는 2000년대 초반 설계된 항법 컴퓨터 체계를 기반으로 작동해 러시아군의 최신 지상 거점 제밍 장비가 고출력 전파를 쏘면 GPS 신호를 완전히 상실하고 구형 관성 항법 장치 유도로 전환되어 CEP가 수십 미터 이상으로 급격히 벌어지게 돼 개전 초기 대비 정확도가 30% 아래로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한국 CGR-080은 후발주자인 만큼 최신 항제밍 어레이 안테나와 최신 상용 INS 하이브리드 보정 알고리즘이 탑재되었습니다. GPS 교란 신호가 들어오면 방해 전파의 방향을 감시해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정상 위성 신호만 곤란해 수신하는 디지털 필터링 능력이 탑재되어 전자전 환경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유지할 수 있죠. 또한 이동형 표적 대응 기술 역시 세대 차이가 나는데, 미국 GMLS는 사전에 입력된 정적 고정 좌표만 타격할 수 있으며 종말 시커 없이 기동 중인 적 전차 대형이나 이동식 레이더 차량을 추적해 때릴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 천무 유도탄 라인업 중에서는 고정 표적 외에 이동하는 표적이나 해상 함정을 저격하기 위한 열 영상 또는 레이더 시커 통합 옵션이 기술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또한 300km 체급의 ATACMS와 CTM-290 비교 역시 한국이 기술적 우위에 있는데, 미국 ATACMS는 전형적인 고전식 탄도 미사일입니다. 정형화된 포물선 궤적을 그리며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적 디지털 방공망 등의 레이더 알고리즘이 예상 낙하 지점을 수학적으로 조기에 산출해 요격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러나 한국 CTM-290은 신의 한 수로 복합 활공 및 변칙 기동, 풀업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발사 후 정형화된 포물선으로 날아가다가 종말 단계 또는 비행 중간에 각도를 격렬히 꺾거나 급강하하는 특성을 가지죠. 이는 적 궤적 예측 컴퓨터의 과부하를 일으켜 요격 확률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종말 침투 속도와 관통 성능 역시 미국 ATACMS는 하강 속도가 마 3에서 4 수준이며 주로 넓은 면적을 파편으로 타격하는 집속 탄두나 일반 화약 탄두 위주로 설계되어 지하 요새와 진지 관통력이 제한되지만, 한국 CTM-290은 낙하 속도가 마 5 이상의 극초음속 영역에 진입합니다. 특히 적의 벙커나 지하 지휘소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고안된 침투형 열압력 탄두 기술이 기본 뼈대로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강화 콘크리트 및 안반층을 수미터 이상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포바람으로 하이마스 ATACMS로는 파괴할 수 없는 중심 내 방호진지 타격 능력에서 압도적 우세를 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미사일 공급망은 부품 노후화와 라인 부족으로
에이티킴스 한 발당 단가가 수십억을 호가하며 납기 준수 또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반면 한국의 천무 체계는 자동화된 최신 생산 라인을 통해 탄약 단가를 미국산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추면서도 계약 후 수개월 내에 수백 발 단위의 초도 물량을 즉각 인도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고정밀 포병 탄약 대량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무는 고작 차량 한 대 가지고 131mm 무유도, 230mm 자탄, 239mm 정밀유도, 280mm 중거리, 280mm 대함탄도탄, 600mm 벙커버스터까지 총 6개의 로켓 미사일 라인업을 임무에 맞춰 뷔페처럼 골라 쓸 수 있는 엄청난 확장성을 가진 무기인데, 단순히 라인업만 갖춘 게 아니라 실제로 1만 발을 6조에 가깝게 판매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이 그냥 미친 수준입니다. 즉 발사대 판매는 시작일 뿐 앞으로 전 세계의 수만 발의 K-미사일을 찍어내며 수십조 원의 방산 주권을 쓸어 담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험, 이제는 바야흐로 천무의 시대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고생하지 말고 천무 사서 쓰자. 고상이나 하는 지원. 글쎄다. 여보, 북유럽에 천무나 드려야겠어요. 최근 전세계 방산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전투기도 항공모함도 아닌 바로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기갑 부대의 뚝배기를 사정없이 깨버리며 전황을 완전히 뒤바꾼 미국산 하이마스의 위력이 증명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제발 하이마스 좀 팔아달라며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기가 막힌 대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나토 최전선에서 러시아군과 마주하고 있는 유럽 정예 장교들은 하이마스 대기열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8,000km 떨어진 대한민국 강원도 육군 포병학교에 입교해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를 배우기 위해 열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유럽의 콧대 높은 군인들은 자신들이 주문한 천무를 인도받기도 전에, 아니 공장 라인에서 첫 물건의 철판 용접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국으로 날아와 스파르타시 화력 과외를 자처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지난 5월 21일 서해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존심 강한 나토의 정예 군인들이 지갑을 활짝 열어젖히고 묻지마 풀매수를 때리는 것인지, 그리고 나토 동부전선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러시아의 멘탈을 붕괴시키고 있는 한국 천무의 미친 전개 속도와 그 막전 막후를 지금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기릿! 지난 5월 21일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해병대는 서해 웅천 사격장에서 2026 합동 해상 사격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실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유튜브를 통해 공식적으로 푼 영상만 보면 그저 매년 하는 평범한 한국군의 화력시험 훈련 같아 보이지만 이 훈련장 한복판에는 어마어마한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서 온 나토 정예 포병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압도적인 타격 쇼케이스를 직관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들의 턱을 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든 건 훈련 영상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숫자와 퍼포먼스였습니다. 천무가 웅천 사격장에서 엄청난 화염을 뿜어내며 날아간 거리는 무려 55.6km 밖에 서해 직도 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엄청난 거리를 마의 속도로 날아가면서도 무기 체계의 오차 한계선인 원형 공산 오차 CEP를 단 3m 이내로 극단적으로 좁히며 바위섬 한가운데를 정확히 반으로 쪼개버렸죠. 이게 얼마나 미친 스펙이냐면 50km 밖에서 건물 전체도 아니고 건물 창문 하나를 정확히 골라서 유도로켓을 꽂아버리는 수준의 초정밀 펀치력입니다. 적의 움직임을 무인기와 대포병 레이더 등 합동 탐지 자산으로 포착하자마자 실시간으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발사대까지 데이터 링크로 쏴버리는 킬체인 루프를 실전과 똑같이 돌려버리니 미국 하이마스 공장만 바라보며 장비 인도를 못 빠지게 기다리던 유럽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눈이 돌아갈 만한 사건인 것이죠. 실화나 입으로 잡혀가.
타격기열 점령 완료. 지휘체 가강. 이자가 일제대. 조준. 조준 제한 확인. 윤지 확인 이상무 일제대 사격 준비 완료. 사격 준비. 무장. 무장 쏴. 쏴. 이 미친 퍼포먼스를 눈앞에서 직관한 발트 3국의 맏형 에스토니아의 행보는 방산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무기 도입 계약이라는 게 보통은 1차로 물건을 소량 받아보고 자국 군인들이 이리저리 굴려본 뒤에 현지 환경에서 성능이 완벽하게 입증되면 그제야 까다로운 의회 승인을 거쳐 2차, 3차 추가 주문을 넣는 게 글로벌 방산의 기본 상식인데요. 하지만 천무를 구입한 에스토니아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천무 6문을 계약해놓고 그 첫 호기가 하나 공장에서 나오기도 전인 불과 5개월 만에 3문 더 추가요를 외치며 폭풍 쇼핑을 질러버린 것이죠. 그야말로 예산이 발행되는 그 즉시 바로 천무를 사는 중인데 심지어 이 추가 계약이 터진 시점이 에스토니아 장병들이 한국 육군 포병학교에서 천무 조작과 전술 교리를 교육받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교육받으면서 장비를 직접 만져보니 하드웨어 성능과 소프트웨어의 연동성이 본인들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니까 곧바로 추가 구매를 시행한 것이죠. 지금 주문에도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하이마스를 목매고 기다리느니 결제 도장 찍자마자 칼같이 물건 뽑아내주고 장병들, 야전정비 가외까지 싹 다 원스톱으로 책임져주는 한국 방산 특유의 미친 불맛 서비스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täna me allkirjastasime Korea nii riigi esindajatega kui ka ettevõtete esindajatega nii koostöömemorandumid, mis toetavad meie edasist kaitsekoostöö arengut ja vastastikust tööstuskoostööd, kui siis lepingu Tianmu raketiheitjate soetamiseks Eestile. Kuidas hakkab Tianmu süsteem meie Eesti tulevikku kaitsma? No teatavasti, mida kaugemale sa ulatad vastast mõjutada, seda lähemale, et ta suudab sulle tulla. Nii lihtne see ongi. Ja sellest tulenevalt loomulikult, kui sul on olemas võimed, mis ulatuvad 300 kilomeetri kaugusele, siis heidutab see vastast päris korralikult. Ja meie ülesanne on eelkõige vastast heidutada. Kui peaks olema vajadus relvakastid kaitsta, siis mitte teha seda Eesti territooriumile. Selleks on sul vaja süvalöögivõimet. Ja seetõttu tegelikult nii Tianmu kui HIMARS omavad väga olulist mõju selle võimelünga täitmisel. Today is the new era of some providing our CHOMU system. It is a deep strike capability for Estonian Army. Our CHOMU system has some a high mobility vehicle and 4x4 and 8x8 field vehicle. So it means a high mobility providing to some Estonian Army. Also our launcher or missile system is various kind of some range. It is a short range, medium range, and long range you can provide. It is, for example, 80 kilometer, 160 kilometer, or 290 kilometer. How has it been working together with Estonians? Estonian Army are using already our K9 system. It means our
firepower system is using same C2 network or some communication system, it can be a more comparable flexibility to providing Estonian Army. Estonian Army is much easier to use our system because they have already got the experience in using our K9 system. 여기서 논리적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궁금증이 생깁니다. 폴란드는 지평선이 보이는 쫙 깔린 대평원이고 노르웨이는 얼어붙은 피오르드 동토지대이며 에스토니아는 전체가 푹푹 빠지는 늪지대로 이처럼 지형도 기후도 교리도 완전히 다른 이 유럽 국가들이 굳이 대한민국 강원도의 첩첩산중 포병학교에서 대체 왜 수개월이 넘는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냐는 것인데요. 이는 전 세계 모든 최악의 전장 조건들을 하나의 좁은 땅덩어리에 다 때려박은 지파치가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 지옥같은 환경에서 고장 없이 굴러가고 명중시키는 무기와 교리라면 지구상 그 어떤 험지에서도 무조건 통한다는 걸 유럽 국가들도 알게 된 것이죠. 게다가 천무는 플랫폼의 확장성 자체가 미쳤습니다. 폴란드는 자국산 옐츠 트럭 차체에 천무 발사대를 얹고 자국 통신망을 깔았으며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 역시 자신들 입맛에 맞는 나토 표준 규격의 차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껍데기와 트럭 바퀴가 다를 뿐 하늘 들이밀고 표적을 계산해서 유도 로켓을 통제하는 화력 제어 시스템의 알맹이는 100% 동일한데요. 평생을 휴전선 너머에 북한의 장수정포 위협과 마주하며 24시간 실전 대기 태세로 세계 최고의 밀도의 대화력전 교리를 깎아온 대한민국 육군의 노하우는 냉전 종식 이후 평화에 찌들어 포병을 다 갖다 버렸던 유럽 군대들에게는 그야말로 수십조 원을 주고도 못 배울 실전 생존 비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유럽 국가들이 이렇게까지 체면 다 구겨가며 재빨리 한국제 무기로 갈아타려는 데는 그들의 목숨이 걸린 뼈저린 안보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국경선만 무려 294km를 정면으로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시절의 유산인 소련제 구형 122mm 방사포 등의 국가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막상 실전이 벌어지고 보니 상황은 참담했는데 부품 조달은 당연히 막혔고 나토 표준 지휘 통제 시스템과 데이터 호환도 전혀 안 되는 그야말로 자리만 차지하는 고철덩어리가 된 것이죠. 좌표를 찍으면 정확히 타격하는 서방제 스마트 무기와 달리 그냥 특정 구역에 폭죽처럼 포탄을 흩뿌리는 소련제의 샤머니즘 기반 탄착군으로는 현대전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당장 내일 러시아의 무인기가 국경을 넘어오고 미사일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극한의 판국에 라인 증설도 안 돼서 언제 물건이 나올지도 모르는 미제 하이마스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질 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서방 선진국들의 눈치를 볼 시간도 없이 가장 압도적인 화력을 가장 미친 납기 속도로 꽂아주는 한국산 천무로 선택해 자국 군대의 소련제 껍데기를 빛의 속도로 벗겨내고 나토 표준으로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쯤 굴러가니 결국 발작 버튼이 세게 눌린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죠. 최근 러시아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행정 아카데미 산하 연구소의 알렉산더 스테파노프 연구원은 국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천무를 콕 집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쫄린다는 것이겠죠. 그는 천무를 향해 하이마스의 복제품에 불과하다며 억가를 시전했는데 정작 바로 뒷문장에서는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장거리 미사일이 호환되는 고정밀 공격 무기라며 본인 입으로 천무의 미친 스펙을 강제로 인증해버리는 역대급 팀킬 코미디를 보여줬습니다. 나토의 동부 및 북부 전선에서 한국의 군사기술적 입지는 다연장 로켓 천무를 포함한 고정밀 시스템 공급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한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들이 오직 대러시아 방향으로만 사용할 의도를 가진 공격용 무기입니다. 많은 면에서 천무는 하이마스의 복제품입니다. 다목적성, 다양한 종류의 탄약 탑재, 장거리, 사거리, 고정밀도 등 개념이 유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연장 로켓은 장거리 미사일과 호환이 가능한데 이 중 일부는 기술적 특성 면에서 하이마스용 미사일을 능가합니다. 현재까지 폴란드 290대 이상, 에스토니아 9대, 노르웨이 16대의 천무 시스템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 측근인 스테파노프의 생각은 곧 푸틴의 생각이라 할 수 있는데 스테파노프는 천무를 도입한 국가들의 계약 대수까지 읊어대면서 러시아 국경이 한국 무기로 도배되고 있다는 극한의 공포를 여과없이 내비쳤죠.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억가에도 현지 발트 군사 전문가들은 하이마스보다 천무가 훨씬 성능적으로 우월한 세계 최고의 MLRS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The Chunmoo was simply the better option regardless of politics.
Indeed, the Korean system's solid performance combined with the big differentiating factors of cost and delivery time would have put it far above Lockheed Martin and HIMARS. 천무가 유럽을 점령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도 납기도 정치적 이유도 아닌 그저 성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스펙상 비교해서 천무와 하이마스는 수준 차이가 확연한데요. 하이마스는 경량화에 초점을 맞춰 미사일 컨테이너를 딱 한 팩만 싣고 다니며 쏘지만 천무는 육중한 차체를 바탕으로 두 팩을 싣고 다녀서 기본 타격력 자체가 2배에 달합니다. 하이마스가 227mm 로켓 6발을 쏠 때 천무는 239mm 유도 로켓 12발을 한 번에 쏟아붓죠. 특히 구형 소련제 122mm 미사일까지 호환 가능한 미친 호환성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하이마스가 줄 수 없는 큰 메리트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옆집 에스토니아와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는 걸 바로 국경 너머에서 지켜본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발트 3국의 막내 리투아니아인데요. 동네방네 한국 방산의 미친 가성비와 납기 속도에 대한 입소문이 쫙 퍼지자 리투아니아 데이비다스 국가안보 보좌관은 앞뒤 잴 것 없이 곧장 한국으로 직접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한국산 무기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며 메뉴판에 있는 거 다 먹어보겠다는 충격 발언을 했죠. 최근 자폭드론 공습 경보가 울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지하 벙커로 도망가는 굴욕을 겪었던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생존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무 같은 장거리 타격 자산은 기본이고 한국의 보병 전투 차량 레드백이나 적어도로 파고드는 드론을 30mm 쌍열포와 신궁 미사일로 억제하는 K방공의 핵심 비호 복합까지 패키지로 싹 다 털어가려는 심산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게다가 리투아니아는 좀 늦은 듯하지만 어쨌든 자진해서 우리는 유럽연합 시장 진출에 또 다른 관문이 되어주겠다며 바람잡이 역할까지 자처하고 나섰으니 이로써 폴란드에서 시작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로 이어지는 나토 동부 최전선 라인은 그야말로 메이드 인 코리아 화력 벨트로 완벽히 묶이게 된 것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 6.25 전쟁 당시 포탄 한 발 제대로 만들지 못해 북기에 밀렸던 대한민국. 당시 우리는 노르웨이 외과병원 의료진들의 신세를 지고 무기 운용법을 몰라 서방 선진국 군사학교에 장교들을 유학 보내며 기술을 구걸하던 처지였습니다. 또한 나토 표준의 벽을 넘지 못해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 프로젝트에서 K9 차체를 밀어넣으며 유럽의 지형과 지휘 통제 시스템을 어깨너머로 배우던 눈물겨운 징검다리 역사도 있었죠. 그러나 현재 상황이 180도로 뒤집혀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이고 정밀한 다연장 로켓을 그 어떤 선진국보다 가장 빠르게 찍어내고 나토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정예 장교들을 도리어 한국으로 불러 모아 글로벌 대화력전 전술의 표준을 가르치는 전세계 군사학의 메카이자 성지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천무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7월과 11월에는 포병학교를 비롯한 각 병과학교에서 K2 표전차와 K9 자주포의 마스터 클래스 교육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무기 계약서에 도장 한번 찍었다 하면 칼 같은 납품은 기본이고 현지 야전 정비부터 실전 전술 가외까지 단 1%의 지원도 없이 원스톱으로 끝내버리는 대한민국. 국가번호 8위의 나라답게 스피드와 효율성으로는 전세계 그 어떤 방산강국도 범접할 수 없는 언터처블의 경지에 올랐음을 이번 천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완벽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면 러시아에 사는 중국의 북한인. 오늘의 한 줄평. 한국 포병학교에 유럽이 입교하자 러시아가 보인 실시간 반응.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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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